만나면 좋은 친구 MBC.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성실과 노력의 결과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토록 이로운 땀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린다면 또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매번 땀과 전쟁을 치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다한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TV 메디컬 약손에서 오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는요 신경과 이종목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7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가면서 네. 본격적인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 계절이 특히나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다한증인데요. 아무래도 여름과 같은 계절적인 영향을 더 받기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땀의 기능으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체온 조절 목적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땀이 많이 분비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한증 같은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땀을 많이 분비를 호소를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땀이 많이 난다, 다한증이다 그러면 피부과를 그렇게 흔히들 또 상상할 수가 생각하죠. 있는데 네. 이렇게 신경과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한증은 이제 땀샘을 분비하는 물질 중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과하게 많이 분비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 네.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뇌신경, 그다음에 뇌관, 척수, 그다음에 교감신경절을 통해서 그 신호가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교감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땀샘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신경계로 통하기 때문에 신경계 진료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과라든지 흉부외과 쪽으로도 치료적 목적으로도 협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땀이 흐르는 거는 신경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정말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 분들은 이 땀샘, 땀구멍을 다 막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맞습니다. 고통을 참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일단 오늘 다한증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땀의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고 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땀의 기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땀을 분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함으로 인해서 체온 유지 목적이 제일 큽니다. 이제 더울 때 이제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항균 기능이 있습니다. 땀이 나고 그다음에 씻겨 내려가면서 균들이 이제 같이 씻겨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보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접착 기능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특히 신문을 보거나 책장을 넘길 때 손에 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땀이 분비가 되고 그게 흐르고 씻겨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각질 제거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체에는 약 400만 개의 땀샘이 있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서 아포크린 땀샘, 에크린 땀샘, 아포에크린 땀샘, 피지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특히 앞서 이제 아포크린 땀샘과 에크린 땀샘이 신체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우리 몸에 땀샘이 400만 개나 된다고요? 네, 400만 개 됩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예. 200만 개에서 한 500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한 400만 개 정도가 이제 평균인 걸로 알려져 땀이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그럼 그만큼 땀샘이 더 많다는 연관성이 있나요? 땀샘이 많다라기보다는 네. 아마 땀샘의 어떤 기능이 활성화돼서 땀이 분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 400만 개의 땀샘이 없는 부위도 있을까요, 우리 몸에? 네, 땀샘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술의 테두리, 그다음에
웨이도, 그다음에 손톱, 발톱, 성기 일부 구역이 땀샘이 없습니다. 네. 네. 보니까 이 땀샘의 종류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땀의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는 부위라든가 그런 데에 따라서 땀의 뭐 그 특징, 기능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땀샘은 우선 에크림 땀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에크림 땀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다한증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신에 분포하고 있지만 이마라든지 두피, 그다음에 겨드랑이, 손, 발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체온의 어떤 그런 신호를 받아서 땀을 분비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체온 조절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긴장 이런 상황에서도 땀이 많이 납니다. 콜린성 신경이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분비되는 땀은 점성이 약하고 이제 물 흐르듯이 아주 자주 잘 쉽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놀랐을 때 내지는 당황했을 때 뭐 힘들 때 식은땀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땀이 난다는 내용과 같은 말인가요? 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림 땀샘은 기본적으로 체온 조절에 이제 역할을 하지만은 예. 우리가 정신적으로 놀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긴장을 한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게 되게 되면은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은땀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땀 자체가 많이 흐르는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예. 사실 더 힘들어하시는 거는 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이제 겨드랑이 냄새가 좀 심하신 분들은 액취증이라고까지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 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다한증과 이제 액취증을 조금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설명드릴 이제 땀샘의 구조는요, 아포크린 땀샘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모낭 옆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형태인데 모낭을 통해서 그 땀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땀샘은 주로 이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사춘기 이후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성 신경 지배를 받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분비되는 땀의 특징은 앞서 이제 에크린 땀샘의 땀보다는 많이 끈적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그것들이 분해가 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다한증하고 이 액취증은 특징과 종류가 다른 만큼 치료법도 다르겠네요. 네, 치료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다한증에 대해서는 이제 각종 치료가 있겠지만은 액취증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땀의 분비를 막아주는 약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냄새 자체를 없애는 채취 제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에크린 땀샘이 이제 다한증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포크린 땀샘은 액취증과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에서도 이제 겨드랑이는 이제 같이 땀샘이 같이 분비하지만은 특히 이제 다한증과 관계되는 것은 이제 이마라든지 손, 발에 많이 분포를 하고 그다음에 액취증은 이제 사타구니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땀의 양상도 점성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냄새도 나느냐 안 나느냐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도 콜린이냐 아드레날린이냐 이렇게 대비되면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같은 여름철 이제 좀 소매도 짧아지고 하면서 이제 미관상 제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꼭 미관상이 아니라 땀이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그 땀을 좀 막아보려고 제모를 하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제모를 하면 실제 땀이 좀 적게 나나요? 뭐 더 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 사실 제모 자체가 예. 땀을 적게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모를 한다는 것은 모낭에 있는 이제 털을 이제 제거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취증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제모를 할 때 이제 아포크린 땀샘도 영향을 받겠지만 일부 에크린 땀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일부의 도움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설명만으로도 약간 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이 땀이 어떻게 나는지 그 과정을 좀 알면은 앞으로의 설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땀의 분비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그림이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뇌관, 그 다음에 우리가 척수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체온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과다하게 올라간다고 이제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 부위를 갖다가 뇌관, 척수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척수 옆에 있는 교감신경절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교감신경절에서 최종적으로 콜린성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콜린성 전달 물질이 땀샘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만약에 감정 변화가 있을 시에는 우리 몸에서 편도체라는 부분이 그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뇌관과 그다음에 척수, 그다음에 교감신경절을 통하게 됩니다. 그 교감신경절에서 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게 직접적으로 에크린 땀샘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 몸의 콩판 옆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또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도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이 에크린 땀샘, 그다음에 아포크린 땀샘 자극을 하게 돼서 땀의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은 땀과의 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는 땀과 다한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땀과 다한증에 관한 이야기를 쌤한테 여쭤보려고 오니까 비가 왜 이렇게 옵니까? 예,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낮지 않고 네. 습도도 높고 예,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도 지금 땀도 흘리고 다한증도 있고. 쉽지 않은 증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땀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지표라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땀이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이 됩니다. 말이 된다고 말이 땀입니다, 됩니다. 땀, 물. 네, 땀인데도 네. 오. 땀은 이제 그 발한 기전이 네.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뇌가 이렇게 척수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네.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교감신경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흥분을 한다든지 약간의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성격이 좀 빠른 사람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흥분을 쉽게 하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땀이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땀이 많이 나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부분적이나마 알 수가 있죠. 조금 급하다. 예. 아. 조금 쉽게 뭐 흥분을 잘한다. 네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조금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타입. 어,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요즘 그 성격을 MBTI로 규정해서 재밌게 네.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만간에 그 땀으로 성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앞서 스튜디오에서 네. 땀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로는 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 기능을 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제 주위에 네. 애주가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술 마시고 다음날 네. 사우나에 가서 땀을 쫙 빼면 네. 이거 숙취해서 이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 숙취해서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일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부가요? 예. 오. 예, 숙취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몸에 있는 혈중에 있는 알코올 농도를 낮춰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땀을 배출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몸에서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 탈수가 되면은 결국에는 마실 거를 뭐 물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그런 걸 마시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혈중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있었을 때 사우나가 이제 뭐 일부 숙취에 도움은 된다고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그걸 믿고 과음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겠죠. 아, 그렇게 해도 이렇게 땀 예. 뺐으니까 마시니까. 예, 마시니까 그러니까 그것 땀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땀에서 술이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로 봐요. 아, 그렇다면요. 네.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워서 네. 흘리는 네. 땀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흘리는 땀은 같다고 봐야 됩니까?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같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보통 일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운동하면 그 땀이 달라. 기분인가요? 야,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결국에는 사우나라는 것 환경도 이제 체온을 올리는 환경이고 네. 그다음에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많이 써므로 인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하고 사우나하고 그런 체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땀이 나는 맥락에서는 같지만은 체온이 올라가는 어떤 기전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동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그 마음도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리학적으로는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선생님께서 앞서 우리 몸에는 400만 개의 땀샘이 분포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보통 그 모공, 네. 땀구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땀구멍이 넓으면 네.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땀구멍이 넓다고 해서 땀이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땀구멍이 좁아도 이게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능이 어떤 형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땀구멍이 넓다고, 모공이 넓다고 해서 땀이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좁아도 땀이 많이 나야 되는 상황이면 땀을 낼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그 수족 냉증으로 인해서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족 냉증이 다한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의 네. 추측이 맞나요? 아니면 의학적으로는 틀린가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족 냉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체온을 말단 부위에서 이제 올리는 그런 기전이 조금 결여된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혈관 확장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혈액량을 그쪽에 충분하게 순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게 기전이 떨어졌다 하는 거는 땀을 발생시키는 신경의 신호도 말단 부위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족 냉증이 있다고 해서 꼭 다한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수족 냉증이 있는 경우에 땀이 많이 증발을 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한증이 있는 분이 수족 냉증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수족 냉증이 있다고 해서 꼭 다한증으로 이어진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출발지가 좀 바뀌는 거군요. 네, 선호가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땀과 다한증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다한증, 땀이 많다는 한자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의학적으로는 교수님 어떻게 다한증을 또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의학적으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다한증이란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적 요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면은 네. 체온을 낮출 정도의 땀이 분비되어야 하는 건데 그 이상의 땀이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체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다한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지 해서 스스로가 참 많이 필요 이상으로 흘린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평균이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게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지만 네. 한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한증으로 진료를 받는 이제 환자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다음에 접촉을 해서 그다음에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사회생활의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을 좀 적게 마신다든지 체내 수분 양이 적으면 배출되는 땀의 양도 좀 적을까요? 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체에 있어서 예. 어떤 그런 적절한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장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한증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면 몸에서 이제 수분이 적기 때문에 땀이 적게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예. 몸에서는 수분이 적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적절한 흘린 만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코로나가 한번 앓고 지나가면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긴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땀이 엄청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 지금 최근 논문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이제 그 호흡기 질환 쪽으로 많이 병을 일으키지만은 네. 이런 국소적인 영향 말고 이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자율신경계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라면은 뭐 심계항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심계항진과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환자의 한 10% 정도는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땀을 흘리는 거를 다한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내가 흘리는 땀이 이게 정상의 범주인지 아니면 나도 다한증인가 이렇게도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흐르는 땀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실제 그 하루에 우리가 그 수분이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이제 나가는 경우가 이제 감지되지 않는 어떤 그런 수분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쉴 때도 이제 그 수분이 증발하지만은 땀으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은 성인에 있어서 평균 한 400ml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온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아주 많이 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일에 한 10리터까지도 땀을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한증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땀이 많이 흐르다 보면은 예. 일반 첫째로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대입 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예. 그다음에 타인과 악수할 때 네. 손에 땀이 상대에 전달될까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땀이 흐르다 보면은 잉크를 다루는 직업, 예를 들면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결과물이 번질까봐 걱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기할 때도 우리가 필기했는 부분이 또 번질까봐 또 걱정을 하게 되는 이런 불편감이 있게 됩니다. 혹시나 그 외에도 또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땀이 많이 흐르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옷을 이제 두 벌씩 준비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늘 손수건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생활할 때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그런 불편감도 같이 있게 됩니다. 네. 이게 다한증이라고 해서 또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그 발생 범위가 원인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한증은 원인에 따라서 그다음에 땀의 분포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질환을 나눌 때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원발성, 그다음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으로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땀의 분포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전신은으로 다 나타나는 전신 다한증,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전신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전신 다한증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 그다음에 부신수질 종양 같은 어떤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결핵이라든지 림프종 같은 병은 야간에 발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샤피로 증후군이라는 아주 둥근 질환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땀이 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저체온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백혈병이라든지 신장암 같은 경우에도 전신 다한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고령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약제를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 약제라든지 항우울제, 그다음에 삼환계 항우울제 같은 약제, 그다음에 농대장 약제, 그다음에 방광자극제, 그다음에 아편 유사제와 같은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 전신 다한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드시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신 전신 다한증이나 앞서 설명하셨던 이차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안고 있는 질환, 기저질환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한증은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은 그렇습니다. 원인 질환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2차성으로 다한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인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한증, 2차성으로 다한증이 있더라도 그렇게 방치해서는 될 건 아니고 적절한 약물이라든지 뒤에 나올 치료 방법을 적용해서 다한증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마 땀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먼저 말씀하신 국소다한증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신체에 부분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것을 국소다한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뇌경색, 뇌졸중이라는 병이 있는 경우에 병이 있는 위치의 반대편, 얼굴이라든지 팔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섬유신경병증이라고 말초신경에서도 아주 가는 신경, 그런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척수에 종양이라든지 각종 병변이 있는 경우에 또 이제 땀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각 다한증이라고 우리가 매운 것을 먹거나 아주 자극적인 것을 먹게 될 때 얼굴에 땀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얼굴에 외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염증으로 인해서 얼굴에 손상을 받는 경우 외부의 자극이 없더라도 뺨에 이제 땀이 나는 경우에 프레이 증후군이라는 아주 드문 질환에서도 이렇게 국소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인이 없는 국소 다한증의 형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다한증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라든지 앞면, 그다음에 손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두개 앞면 다한증, 그다음에 겨드랑이 다한증, 손바닥, 발바닥 다한증. 특히 겨드랑이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발바닥 다한증과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한증 환자들의 걱정이 많아지는 계절. 덥고 습한 날씨에 부쩍 고민이 많아진 이가 있다. 여름철이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게 겁나요. 일단은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직업상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서 악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늘 축축한 날도 있고 끈적끈적한 날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그 타인을 대할 때 되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저도 움츠러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요. 발에도 땀이 나니까 다한증 때문에 물기가 약간 흐르듯이 땀이 나요. 걷기에도 불편하고 너무 찝찝하고 불편하고 이게 계속이라서 막 물티슈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닦고 차량에서는 에어컨을 항상 아래로 틀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필기 같은 거 하면 어떤 경우는 종이가 땀에 젖어서 이렇게 우글우글해져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휴지 한 장을 손 밑에 받치고 이렇게 필기를 했었거든요. 어떠세요? 매년 여름철만 되면 땀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한윤조 씨. 여름 되니까 더 심해져.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 30년 동안 따라다닌 다한증은 지금도 그녀의 일상을 진땀나게 한다. 혹시 몸에 어떤 이상이라도 있는 걸까? 특별한 원인이 없고 기저질환이 많이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걸 유발할 만한 어떤 병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했었을 때는 국속성, 원발성 다한증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손에서 많이 난다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손바닥, 발바닥 형태로 지금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도 별로 효과를 못 받고 그다음에 보톡스는 이제 통증이 많아서 못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먹는 약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먹는 약이 원래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마지막 해볼 만한 건 수술인데 수술은 뭐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수술은 네. 사실 조금 겁이 조금 나긴 나요. 해요. 네. 현존하는 치료법이 모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에서 땀이 나는 것,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활에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물과 보톡스 그리고 수술 치료법이 있다는 다한증. 여기에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뽀송뽀송한 손으로 기분 좋게 사람들 손 맞잡는 거?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민소매 의상도 마음껏 입고 싶고요. 좀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땀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의 사례 만나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다한증의 진단과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땀을 일일이 또 측정하기도 좀 그게 번거롭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집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외래에서 볼 때 실제 예. 땀의 어떤 양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단 자체는 환자의 병력과 그 다음에 진찰 소견에 의존합니다. 그렇지만 땀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는 이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하. 아마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아까 각종 실험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요드 테스트라는 것을 한번 떠올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드를 이제 땀이 나는 부분에 한번 바르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녹말이죠. 전분가루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땀이 나게 된다면은 그 부위가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땀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걸 통해서 결국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땀에 나는 어떤 다한증의 원인을 이제 1차성이냐 아니면 2차성이냐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진단 기준을 확인을 하는데요. 네. 원발성인 경우에는 땀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뚜렷한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측 대칭이어야 되고 이 대칭성에 땀이 나는 것이 일상생활에 많이 방해가 돼야 되고 주 1회 이상, 그다음에 25세 이전의 발병, 그다음에 가족력이 일부 보이기도 하고 수면 시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발성이란 원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원인이 없는. 네. 다음 페이지는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의 목적은 환자가 만족할 정도의 땀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 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땀 분비량을 없애거나 땀 분비량을 막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한증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고제와 같이 이제 국소 외형제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먹는 약제, 그다음에 흔히 알려진 보톡스라는 보툴리눔 독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술용법이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땀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고 이제 선생님 찾아왔는데 막상 검사를 하거나 했었을 때는 치료를 받을 정도의 땀의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의 소견으로 이렇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본인이 불편할 정도로 네. 호소를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땀이 양이 적다 하더라도 본인의 생활에는 지장을 받고 있는 거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다한증이 결국엔 좀 개인이 느끼는 그렇죠. 불편함의 정도가? 정도가 네, 그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4가지의 지금 치료법이 치료법들. 있습니다. 네. 한 약물 정도에서만이라도 개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후술하겠지만 제가 실제적인 임상 경험으로 경구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 한 70~80%가 굉장히 만족도를 보였고요. 네. 특히 한 20~30% 정도는 그 복용 기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도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약제도 한번 투여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술까지 가야 되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네, 제 같은 경우는 수술까지 한 환자는 없고요. 결국에는 저 보험공단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다한증의 한 15% 정도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다한증의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곡소 외용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소외용제라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돼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바르는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성분이 이제 염화알루미늄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긴 한데 알코올에 이제 그 염화알루미라는 것이 이제 녹여져 있는 그런 연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채취 제거제로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3가지의 어떤 이름으로 팔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림 바르듯이 이제 겨드랑이에 바르면 됩니다. 그 기전은 에크린 한선의 구멍을 막고 그다음에 분비세포의 위축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르실 때는 건조한 상태에서 바르시고 그다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은 염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더 덧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곳에 바르고 그다음에 주로 자기 전에 바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옷에 변색 유발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에 씻어내야 합니다. 네. 데오드란트 같은 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데오드란트보다 더 전문적인 약제인 건가요? 데오드란트하고는 다릅니다. 데오드란트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다른 향이 첨가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염화 알루미늄 자체가 약간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에크린 한센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구멍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데오드란트하고는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어떤 과정에 있어서나 기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약제입니다. 네. 첫 번째 치료법은 국소 외용제, 일명 연고를 잘 네. 발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약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땀이 이제 분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콜린이라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콜린을 차단하는 약제를 드시게 되면은 땀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트로핀이라든지 이런 각종 약제를 설명을 해두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항콜린 약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항콜린 약제가 각종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안 마른다 하는 거는 결국은 입마름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야 흐림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은 금지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벤조다이아제펜과 같은 이제 항균환제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땀 분비를 막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한 70~80% 정도의 환자들은 경구 약제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또 치료가 이게 환자의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약으로 복용하는 걸로 좀 모자르다 싶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툴리눔 독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톡스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이제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고 그래서 에크린 땀샘의 분비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부위의 감염과 통증이 문제가 되지만은 겨드랑이에 적용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를 여러 군데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주사로 한 4개월에서 12개월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지속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온 용돈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피부 질환 치료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아주 약한 이온 전류를 흘리고 그다음에 그 이온 전류가 피부 각질층에서 반응을 해서 땀샘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조에 이제 손을 담궈야 하기 때문에 겨드랑이라든지 어떤 보다는 손바닥이나 발바닥 형태의 다한증에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편두통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 보톡스 주사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 다한증에도 보톡스 주사가 또 이용된다고 하는데 그 같은 성분이 이용되는 건가요? 네, 세부는 다르겠지만은 예. 어떤 기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분비를 막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 국소다한증에서 앞서 이마라든지 그다음에 예. 겨드랑이, 손바닥 이런 쪽에 많이 분비가 써볼 수 있겠는데 이 결국에는 주사 부위가 넓게 되고 여러 번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에 굉장히 쉽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서도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를 하기 위해서 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예. 그래서 손바닥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유발되기 때문에 아. 참으면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네 적용을 좀 하기가 힘든데요. 예.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정근이 굉장히 근육이 얇고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이 살짝만 지나친다 하더라도 얼굴에 마비를 갖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주사 양에 따라서 안면 마비와 같은 그런 기능 이상이 일시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부분에는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온 영동법 같은 경우 이거는 또 전류를 피부에 흘리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온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피부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신부전이라든지 임산부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공고해드리고 이온 영도법은 몸에 금속이라든지 이제 회로가 들어있는 그런 시술한 경우, 예를 들면 인공관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심박동기 이런 것을 몸에 장착하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약물 치료 해주셨고 주사 치료해 주셨고 이제 이온 영동법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비수술적 치료법은 전부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는 네. 또 수술적 치료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예. 앞서 이제 땀 분비의 경로에서 이제 척수신경에서 옆에 교감신경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땀을 자극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을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경을 자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클립을 이용해서 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보다는 손바닥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서 땀이 분비하는 양은 일정 양으로 정해져 있고 예. 그다음에 손바닥에서 땀이 적게 난다면은 몸의 다른 부위에서 그 이상의 땀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TV에서 어떤 배우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수술을 받았는데 막 무릎과 인중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것도 네. 다 난처하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위험성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수술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게 발생하였다면은 다시 경구약제를 조금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한증의 수술적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 네. 조금 반가운 소식이 파스처럼 붙이는 패치제가 나왔다 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좀 간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치료법은 아닙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승인받은 치료약제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파스 같은 그런 패치제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이제 표적 알칼리 열분해라는 기법을 이용하는 건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요 패치에는 알칼리 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 이제 물을 접촉하게 되면은 열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열이 땀샘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에 효과적이고 아직 손이라든지 이마에서는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3분 적용하게 되면은 3개월 동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약제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땀이 난다면 자주 씻고요. 그 다음에 면이라든지 실크와 같은 땀 흡수율이 좋은 옷이라든지 신발을 착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가나 명상과 같은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신체적으로 릴렉스 요법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한증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민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환 또한 쉽게 그렇게 한순간에 치료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으로 불편감이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치료를 했었을 때 이제 의료진에서는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 본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치료가 궁극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 다한증의 반대를 무한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쪽이 더 클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두 개 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두 개 비교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무한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증이라는 예. 증상은 이제 적당한 자극에도 이제 땀이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땀의 분비관이 막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선천성 아니면 후천적으로 땀샘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피부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땀샘의 기능이 손상된 경우, 그다음에 온도 조절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적절한 어떤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땀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무한증도 있는데요. 네. 이 같은 경우에 열을 견디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저림과 따가운 증상이 있기도 하고 이 경우에 실제적으로 몸을 차게 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종 병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땀이 나지 않는 오른쪽 몸에 땀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왼쪽 상지 같은 경우는 보상성 다한증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신경과 질환과 연관된 무한증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병이 있는데요. 다발계통 위축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땀이 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성 감각 자율신경병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병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 자율신경계와 감각신경만 따로 침범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땀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말초신경병증에서도 땀이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라든지 설사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 경우에도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주 증상이겠지만은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당뇨로 인해서 말초신경 병증이 있는 경우에 앞서서 이제 다한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말초신경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의 형태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이 자가 면역 질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 알코올성 말초신경 병증에서도 땀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램버트히튼 근무력 증후군이라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이 질환은 이제 팔다리 근육이 힘이 빠지는 병인데 이 병 자체가 입마름이 심합니다. 그래서 입마름이 심함과 동시에도 땀이 나지 않는 그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표현하는 증후군 이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만 앞서 다한증에서도 말초신경병증을 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말초신경병증이 모한증 내지는 네. 또 다한증으로 다 연관성이 있나 봅니다.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기전은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지만은 손상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그 전달 물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그 기능이 과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병증이 있을 때는 다한증, 무한증 두 개 다 발생 가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본적으로 땀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흘리게 되는 다한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너무 많이 흐르는 것도 또 무한증처럼 땀이 아예 없는 것도 다 문제가 되는 네. 땀이 참 건강의 바로미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다한증은 현대인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질환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를 추천하고요. 일단 만약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부터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유전성 감각 자율신경병증이라고. 아무래도 이 다한증이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 네. 유전적인 요인도 아마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원발성의 진단 기준에서도 한 25%에서는 가족성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예. 그렇지만은 딱 꼬집어서 어떤 유전자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 여름에 조금 시원한 것들을 많이 먹어주는 것도 좀 땀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신체에 있어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이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원한 것을 먹는다든지 오히려 몸에 샤워를 자주 해서 샤워해서 물기가 마르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것을 먹고 그다음에 샤워를 자주 하는 것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만 손에 많이 땀이 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 땀이 없어도 이것 또한 뭐 무한증, 다한증 함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한증으로 세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앞서서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마르고 난 후에 일시적으로 땀이 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무한증을 겪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한증과 다한증을 함께 함께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뭐 있나요? 발바닥 같은 경우, 네, 예.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 앞서 땀이 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땀이 나지 않았을 때도 찾아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좀? 네, 아무래도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땀이 나지 않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유발하는 어떤 2차적인 원인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수 종양과 같이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땀이 적게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난다 적게 난다 하는 개념은 약간의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부분적으로 땀이 적게 나는 경우에는 혹시 다른 신경계 질환이 있는지 한번 전신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땀 때문에 옷을 더 자주 갈아입고 있어요. 땀이 자주 나서 등이 축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운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얼굴에 땀이 많이 나서 파우더를 챙겨 다니면서 항상 덧바릅니다. 평소에 땀을 자주 많이 흘려서 샤워를 자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땀 나는 걸로 좀 대비해서 가방에 휴지 하나 정도는 꼭 들고 다닙니다. 통풍 잘 되는 옷으로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땀 억제 제품 정도 같은 걸 사서 좀 땀을 좀 덮게 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뜨거운 음식은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소에 땀이 많이 나서 체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땀은 무색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색깔 있는 땀도 있나요? 색깔 있는 땀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땀이 분비되는 위치나 그다음에 땀이 분비되는 땀샘의 종류에 따라서 점성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려진 다한증에 대한 땀은 점성이 없고 매우 이렇게 흐르는 물 같이 그런 거고 냄새라든가 그렇게 나진 않고 그다음에 색깔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땀은 사실은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발생되는 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땀에 분비가 되고 나서 몸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그거를 분해함으로써 색이 다 발생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냄새도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냄새가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게 느껴지는 이제 액취증의 어떤 그런 증상이죠. 예. 이번엔요, 땀과 다한증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 네. 30대 직업 군인의 사연입니다. 보통 다한증이 있다고 하면은 여름철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 군인은요, 오히려 겨울에 괴롭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요, 손발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찼다가 추우니까 다시 차가워지면서 막 동상에 걸릴 것 같은 막 느낌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 군인의 같은 경우에는 네. 여름에 땀이 많은 거는 결국엔 체온 조절 목적으로 땀이 흘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겨울에서 땀이 나는 거는 이거는 다한증의 증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한증에 있어서 이제 손발 타입, 그다음에 겨드랑이 타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국소 부위에 이제 그 외용제를 이제 바를 수가 있겠습니다. 바르는 약이요? 네, 바른 약으로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어떤 질환이 없다면 먹는 약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게 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톡스까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 이제 앞선 어떤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수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까지 네, 고민해봐야 되는군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4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저도 이 고민이 좀 드는데요. 네,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는데 언제부턴가 탈모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40대거든요. 네. 혹시 다한증으로 인해서 탈모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한증으로 탈모가 생긴다고 하는 건 직접적인 연관이 낮을 것 같아요. 탈모가 생기는 부위가 이제 꼭 땀이 많이 흘리는 부위하고 연관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다한증 땀이 많이 나는 거를 계속 방치를 한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두피에 피부염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모낭에 자극을 준다면은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22살의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이 여대생이 손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면 오른손은 주먹을 꽉 쥐면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과장해서
땀이 많이 나는데 그에 비해 왼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멀쩡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손이면 땀이 나는 것을 다한증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아요. 22살 여대생이면 지금 예민할 때인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을 때죠. 그렇죠. 예. 근데 땀이 난다. 데이트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한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손도 못 잡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교감신경절이 이제 좌우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만 땀이 날 수도 있다는 네, 겁니까? 한쪽의 신경이 흥분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한쪽에만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라면 어차피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각종 치료 방법들이 있죠. 네. 예, 외용제, 그다음에 뭐 억린약제, 네. 그다음에 뭐 보톡스 이렇게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치료가 가능한가요? 교감신경 항진, 그다음에 어떤 2차적인 22살 같으면은 뭐 다른 질환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2차적인 원인이 있다면은 그 원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이 다한증의 종류와 진단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과다한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여름 잘 나시라고 좀 당부의 말씀 주실까요? 네, 생활 속에서 좀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손수건을 좀 지참을 하면서 네. 땀을 좀 스스로 좀 닦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불편의 정도가 심하다면 병원에 방문을 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그다음에 땀이 있고 그다음에 다한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네, 자,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손과 발에 땀이 많은 그 수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할 때 핸들이 땀 때문에 흥건히 젖는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밟을 때도 좀 미끄러진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운전대 잡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다한증 자체가 직접적인 어떤 위험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 방문하셔서 꼭 적절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폭발하는 땀샘, 다한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신경과의 이종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명 있죠. 한 명 있는데 이분은 한 40대, 저보다 약간 동생 뻘인 것 같아요. 예, 기억으로는 30대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왼쪽 팔을 다쳤습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그다음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팔을 잘라내고 싶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 통증을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조력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보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그다음에 통증이 심하다, 그다음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이 정도로 심하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통증에 대해서 무조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 그다음에 다른 환자들에게 굉장히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환자입니다. 예, 이 환자로 인해서 저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으로 불치병 환자가 걸을 수 있는 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기전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팔다리 근육이 힘이 빠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개 질환이 이제 증상의 종착점은 근력 저하인데 하나의 약을 먹고 걸을 수 있는 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약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상품화 된다면 무상으로 뿌리고 저는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